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당신 여기 들어올 급이 아니잖아. 2025년 늦가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OEX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특수전 사령 부특전사 등 전군의 핵심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군 합동 미래 전략 설명회 연회장은 화려한 별들의 향연이었다. 번쩍이는 계급장, 칼날처럼 다려진 정복, 그리고 은은한 샴페인 향이 공기 중에 섞여 최고 엘리트들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황금빛 문이 벌컥 열리며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숨막힐 듯 정돈된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이는 40대 초반의 여자였다. 그녀의 복장은 최고급 예복을 갖춘 주변의 장성들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땀에 절은 듯 보이는 낡은 네이비색 트레이닝복 상에 무릎 부분이 늘어난 검은 면바지, 그리고 급하게 신은 듯 좌우가 다른 슬리퍼.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여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조급함이 역력했다. 연회장 중앙에서 해군 소장익과 대화를 나누던 한 여군 장성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육군 준장일 현역 최연소 장성인 차유경 준장이었다. 33세 나이에 준장 타이틀을 단 차가운 지성과 완벽주의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차 준장은 우아하게 한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그 낯선 존재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정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고 태도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이. 차 준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공간을 울리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네, 저 말씀이십니까? 여기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차 준장은 상대방의 겉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금 연회장 청소 시간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감히 이런 복장으로, 혹시 새로 오신 용역 아주머니세요? 차 준장은 상대방의 귓속말로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당신 여기 들어올 급이 아니잖아. 주변에 있던 몇몇 장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특전사령부의 한 중령이 힐끗 눈짓하며 차 준장을 말리려 했지만 차 준장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자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 급이라.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자는 바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서연 소장이었다. 강 소장은 특수부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소장으로 전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이 설명회의 메인 발표자였으나 급작스러운 비인가 군사작전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지휘하다가 시간에 촉박해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현장으로 달려온 참이었다. 그녀의 트레이닝복 상의 안에는 707 특임대의 훈련 티셔츠가, 하의 안에는 전술 팬츠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사실 그녀의 겉모습은 낡고 허름했지만 슬리퍼가 아닌 군화가 급하게 구겨져 신겨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임무에 얼마나 몰두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지금 제가 한 말 못 알아들으셨어요? 당장 나가서 복장 정리하고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청소도구 함으로 가세요. 이런 고급스러운 자리에 이런 복장은 민폐입니다. 차유경 준장은 더욱 단호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녀에게 복장과 계급은 곧 능력과 격을 상징하는 전부였다. 강서연 소장은 차 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조롱이나 분노 대신 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급이요, 제 급을 보여드리죠. 강 소장은 어깨에 둘러맨 낡은 더플백을 바닥에 툭 내려놓았다.
그 순간 연 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아주머니의 행동이 아님을 직감한 몇몇 특전사 장교들이 침을 삼켰다. 저기 차준장님, 잠시. 특전사령부 작전처장인 박중령이 다급하게 차준장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서연 소장은 땀에 젖은 트레이닝복 상의를 잡고 망설임 없이 위로 확 찢어버렸다. 촥 하는 천 찢어지는 소리가 웅장한 연 회장을 갈랐다. 트레이닝복 아래 드러난 것은 군복이 아닌 707 특임대 최고의 특수작전복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특수작전복의 견장 아래 다른 장성들보다 훨씬 굵고 빛나는 금빛 성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소장 계급을 상징하는 별 2개. 그것도 전군을 통틀어 가장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707 특임대의 상징과 함께 연 회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샴페인을 마시던 이들은 잔을 내려놓았고 대화를 나누던 장성들은 입을 다물었다. 차유경 준장 역시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2개의 별을 응시했다. 강서연 소장은 찢어진 트레이닝복 상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차준장의 눈을 다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씁쓸함 대신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의 강렬한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다. 차준장. 강 소장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그녀의 계급을 불렀다. 지금부터 전군 합동 미래 전략 설명회, 제1부 비대칭 전력 대응 방안 및 특수전 전략 발표를 맡게 된 707 특수임무단 소장 강서연입니다. 그녀는 연 회장에 모인 장성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모든 장성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 그 중에서도 차준장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다. 강 소장은 다시 차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방금 제가 들은 말 중에 민폐, 청소, 급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급이 높아야 할 이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 온 이를 겉모습만 보고 모욕했습니다. 차준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사과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강 소장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지금은 중요한 연회입니다. 그리고 차준장. 강서연 소장은 차유경 준장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경고의 빛을 띠었다. 군복의 별은 단순히 계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이고 경험이며 희생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오만함은 당신이 그 별을 달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 소장은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신 상태 청소가 필요한 건 제가 아닌 것 같군요. 그리고 강 소장은 뒤돌아 연 회장의 단상으로 향했다. 발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닳고 낡은 슬리퍼가 아닌 특수작전용 군화가 바닥에 내는 탁탁 하는 단단한 소리가 연 회장 전체를 지배했다. 차유경 준장은 그 자리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떨리고 결국 손에서 미끄러져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비로소 정적에 휩싸였던 연 회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의 강서연 소장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 듯한 차유경 준장에게 꽂혔다. 강서연 소장은 단상에 올라 찢어진 트레이닝복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았다. 방금 예기치 않은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소동이 오늘 설명회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확성되었고 더 이상 아주머니가 아닌 최고 지휘관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미래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적의 전력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복장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실질적인 준비 상태와 핵심 역량으로만 측정 가능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전히 굳어있는 차유경 준장을 향해 눈을 돌렸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 군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협 감지 능력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겉만 보고 속을 판단하는 오만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 적일 수 있습니다. 강서연 소장의 연설은 처음부터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며 시작되었다. 그녀는 즉석에서 준비된 슬라이드 대신 방금 있었던 일과 특수전의 본질을 연결시켰다. 연 회장의 모든 장성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심오한 통찰력에 사로잡혔다. 한편 차유경 준장은 연 회장 구석으로 조용히 물러났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충격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특전사의 강서연 소장을 모를 리 없었다. 전설적인 인물.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전설을 청소 아주머니라고 모욕했다. 그녀가 달고 있는 별 하나가 저 강 소장의 별 2개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차 준장의 뇌리에는 강 소장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별은 책임이고 경험이며 희생의 무게입니다. 차 준장은 지난 10년간 오직 최연소, 최고 스펙,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왔다. 그녀에게 군복은 완벽한 자기 관리의 상징이었고 계급은 노력과 능력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강서연 소장은 그 모든 것을 겉모습이라는 단어 하나로 무너뜨렸다. 두 여인의 악연은 단순한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그 충돌의 여파는 연 회장을 넘어 전군의 파문을 일으킬 조짐을 보였다. 한 명은 실전이라는 진흙탕에서 구른 베테랑, 다른 한 명은 이론이라는 하얀 서류 위를 걸어온 엘리트. 이들의 충돌은 단순한 계급 차이를 넘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강서연 소장의 강렬한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차유경 준장은 자신의 부서진 샴페인 잔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에 생긴 첫 번째 금이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차유경 준장은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그녀의 집무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여명 대신 어제 있었던 사건의 잔해에 고정되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강서연 소장의 목소리가 반복 재생되었다. 별은 책임이고 경험이며 희생의 무게입니다. 차 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준장 계급장을 손으로 만졌다. 황금빛 별 하나. 그녀에게 이 별은 승리의 트로피였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능, 끊임없는 자기 개발,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자세로 쟁취한 결과물.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실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강서연 소장은 그 상징의 본질을 희생과 책임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완벽함을 오만함으로 바꿔놓았다. 젠장. 차 준장은 낮은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그제야 어제 강 소장이 겉으로 보기엔 낡은 슬리퍼를 신었지만 그 슬리퍼는 실제로는 방탄 기능이 포함된 특수전투화를 급하게 덧대어 신은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옷차림은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라 극비 임무를 수행하다가 1분 1초가 아까워 뛰어온 최정예 특수부대 지휘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강서연 소장은 그날 연회장에서 비대칭 전력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기존의 교리나 이론 중심이 아니었다. 실제 작전 중 발생했던 치명적인 실패 사례와 인간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냉혹하고 현실적인 내용이었다. 그녀는 군인의 실수는 곧 국민의 생명이라며 단 하나의 오점도 용납할 수 없는 특수전의 무서움을 고발했다. 그 발표는 전군 장성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특히 차 준장에게는 개인적인 모멸감을 넘어선 군인으로서의 근본적인 회의감을 안겨주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오만함은 당신이 그 별을 달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차준장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그녀의 완벽한 경력에 자격 미달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힌 것이다. 차준장은 당장 강서연 소장을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 지난 33년간 쌓아온 견고한 차유경이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사과를 먼저 할 경우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오전 8시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차준장님, 장관님께서 오늘 오전 9시에 급히 뵙자고 하십니다. 특수전 전략 보고건입니다. 차준장은 몸을 긴장시켰다. 보고건은 분명 어제의 연회와 관련이 있을 터였다. 9시 정각 차준장은 국방부 장관실에 들어섰다. 장관은 평소보다 훨씬 굳은 표정이었다. 앉게, 차준장. 네, 장관님. 장관은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서류철을 가리켰다. 하나는 강서연 소장군 이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차유경 준장군 이력이었다. 어제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 보고받았네. 자네도 자네 나름대로 당황스러웠을 거고 강 소장도 오죽했겠나. 허나 그건 사적인 감정으로 치부할 일이 아닐세. 장관은 강서연 소장군 이력 파일을 펼쳤다. 강서연 소장. 17년 전 이라크 파병 당시 아르빌 작전에서 부상당한 대원 3명을 구출하고 홀로 적군 진지 2곳을 무력화시킨 공로로 태극 무공 훈장을 받았다네. 10년 전 백두산 지하 핵시설 정찰 작전에서는 임무 성공 후 72시간 동안 극심한 동상과 탈수 증세에도 불구하고 귀환하여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지. 그녀의 온몸에는 수많은 총상, 파편상, 그리고 지독한 동상의 흔적이 남아있네. 장관은 고개를 들고 차준장을 응시했다. 자네가 청소 아주머니라고 착각했던 그 복장은 바로 그녀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의 결과일세. 그녀는 군복을 입은 게 아니라 희생을 걸친 것이나 다름없네. 차준장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모욕한 대상이 대한민국 군인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장관은 이내 다른 서류철 차유경 준장군 이력을 펼쳤다. 차준장. 자네의 능력과 엘리트 코스는 나 역시 인정하네. 최연소 장성 하버드와 샌드허스트 유학, 완벽한 논리와 분석 능력. 자네는 미래 전략 분야에서 우리 군의 최고 인재임이 분명해. 하지만 장관의 목소리에는 비판의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강 소장과의 충돌에서 보았듯이 자네에게는 현장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네. 전략은 책상 위에서 탄생하지만 승리는 전장에서 쟁취되는 것일세. 장관은 숨을 골랐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네. 어제 강 소장의 발표는 우리 군의 특수전 전력 강화에 대한 심도 있는 필요성을 제기했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자네에게 특명을 내리려 하네. 자네를 전군 특수전력 통합 및 현대화 추진단 TF-STRAT의 부단장으로 임명한다. 차준장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추진단은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전군의 특수전력 통합을 위한 막대한 예산과 권한이 걸린 핵심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장관님, 부단장은 보통 소장급이 맡는 자리이며 저는 전력 분석 및 기획 전문가이지 현장 지휘관은 아닙니다. 단장은 누가 맡을 것 같나?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설마 강서연 소장님이십니까? 차준장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맞네. 단장은 강서연 소장일세. 그리고 부단장은 자네가 맡아야만 하네. 장관은 두 여인의 상극인 배경과 스타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 소장은 현장을, 자네는 전략 기획을 맡아주게. 강 소장의 투철한 현장 경험과 자네의 뛰어난 분석 능력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미래를 위한 가장 완벽한 특수전 전략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일세. 하지만 장관님, 어제 강 소장님과의 상황이 그게 바로 내가 자네를 임명하는 이유이기도 하네. 장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가 어제의 오만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희생과 책임의 무게를 직접 보고 배우는 것밖에는 없네. 강서연 소장은 실제 전장의 냉혹함을 알지만 행정 시스템과 전략 기획 분야에서는 자네만큼의 전문성이 부족해. 반대로 자네는 최고의 머리를 가졌지만 전장의 생명력을 몰라. 자네 둘은 서로를 보완해야만 하는 운명일세. 장관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다. 이 임명은 단순한 보직 이동이 아닐세. 자네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일세. 강 소장을 도와 군의 미래를 설계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장관은 차 준장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았다. 강 소장에게 가장 먼저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게.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네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일세. 차유경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강렬한 투지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수치심은 이제 책임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엘리트를 넘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전군 특수전력 통합 및 현대화 추진단 부단장 차유경 준장으로서 단장님의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장관에게 경례하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향해야 할 곳은 707 특임대가 위치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의 깊은 산속 강서연 소장의 작전 지휘소였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도웅리 707 특임대 본부가 자리한 깊은 산속. 이 부대는 지도상에 존재하지만 그 위치는 극비에 붙여져 있으며 들어가는 길부터 삼엄한 경계와 철저한 보안을 자랑했다. 차유경 준장은 국방부에서 제공한 지프차를 몰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랐다. 그녀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육군 정복을 입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가 지내던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세련된 도시 풍경과는 전혀 달랐다. 거칠게 다듬어진 바위,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그리고 마치 밀림처럼 우거진 숲은 이곳이 실전의 세계임을 무건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오전 11시 최종 경계선을 통과하자 낡고 투박하지만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707 특수임무단 지휘본부. 건물 외벽에는 총탄 흔적을 연상시키는 검은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차 준장은 차량에서 내렸다. 공기는 차가웠고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흙투성이가 된 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특임대원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모두 강인한 눈빛과 단단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장에는 거친 땀과 흙이 묻어 있었다. 차유경 준장님, 강서연 소장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한 특임대 중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중사는 차 준장의 완벽한 복장을 흘끗 보더니 이내 무표정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 짧은 시선 속에서 차 준장은 연회장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냉정한 판단을 읽을 수 있었다. 강서연 소장은 작전 지휘실에 가니 회의실에서 차 준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은 최신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인테리어는 극도로 간소했다. 소장은 이번에는 정복이 아닌 707 특임대의 특수 전투복 차림이었다. 전투복은 잘 관리되어 있었지만 무릎과 팔꿈치 부분에는 다른 흔적이 역력했다. 강 소장의 눈빛은 어제의 분노나 모욕감 대신 무거운 직무에 대한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 준장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장관의 지시와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707 특수임무단 소장 강서연입니다. 차 준장,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강 소장은 의자에서 일어섰지만 경례는 하지 않았다. 지금은 사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차 준장은 똑바로 강 소장을 마주보았다. 차유경 준장입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이 짧은 침묵은 그녀의 평생을 통틀어 가장 길고 힘든 순간이었다. 그녀는 경례 대신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강서연 소장님, 어제 연회장에서 제가 소장님께 했던 무례하고 오만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 소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참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겉모습만 보고 소장님의 희생과 그 무게를 감히 재단했습니다. 이는 한 인간으로서도 군인으로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좁은 시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서연 소장은 잠시 차 준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침묵은 차 준장의 심장을 조여왔다. 마침내 강 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고개를 드세요. 차 준장. 차 준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차 준장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강 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당신의 경력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군인으로서의 본질적인 깨달음에서 나온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 둘의 협력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강 소장은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차 준장 당신의 능력을 압니다. 당신은 분석과 기획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엘리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별의 무게는 아직 당신의 손에 들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별을 얻었지만 아직 별을 짊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강 소장의 직설적인 비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모욕이 아닌 성장을 위한 조언으로 들렸다.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전군 특수전력 통합 및 현대화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해둡시다. 이곳은 당신의 고급 집무실이 아닙니다. 이곳은 실전의 영역입니다. 강서연 소장은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대형 지도를 가리켰다. 지도는 북한의 후방 지역과 러시아, 중국의 접경 지역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우리의 임무는 전군 특수전력을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새벽 별 프로젝트 돈 스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새벽 별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별이니까. 차 준장, 당신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보조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냉정한 분석 능력과 혁신적인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낡은 군의 시스템과 교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적 파괴력이 당신의 주무기입니다. 강 소장은 차 준장의 눈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제시하는 모든 전략은 단 하나의 인명이라도 희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숫자는 나에게 목숨입니다. 당신이 계획을 짤 때마다 나는 현장에서 그 계획을 수행하다 죽을 수도 있는 대원들의 얼굴을 떠올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협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학습 의무 차 준장은 계획 수립에 앞서 707 특임대의 모든 주요 훈련에 참관하고 특수전 대원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당신의 전략은 흙먼지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 논리 우선 강 소장의 경험적 판단과 차 준장의 논리적 분석이 충돌할 경우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도출할 때까지 타협하지 않는다. 감정적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 3. 보고 체계 모든 보고는 나에게 직접 한다.
국방부나 다른 부서와의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한다. 차 준장은 강 소장의 조건을 들으며 무언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억압되었던 도전 정신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이론과 서류 속에서 완벽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의 논리를 목숨을 걸고 증명해야 하는 진짜 시험대에 서게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차 준장은 힘주어 말했다. 저는 부단장으로서 프로젝트 새벽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단장님의 모든 지침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의 완벽함이 현장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서연 소장은 그제야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차 부단장. 그녀는 일어나 지도 앞에 전술판을 가리켰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현재 특전사, 해병대, 특수수색대, UDTSEAL, CCT 등 전군 특수전력의 실질적인 전술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석 모델을 3일 내로 가져오십시오. 차유경 준장은 이제 더 이상 거칠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성과 능력을 집중하여 전쟁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에 맞서야 했다. 두 여인의 위험하고도 필수적인 동행은 곤지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만남이 과연 군을 혁신으로 이끌지 아니면 파국으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3일 후 곤지암 707 특임대 작전 지휘실. 차유경 준장이 제시한 전군 특수전력 통합 운용성 평가 모델은 A3 사이즈 도면으로 벽면을 가득 채웠다. 복잡한 수치, 알고리즘 그리고 컬러풀한 그래프는 마치 고도의 금융시장 분석을 보는 듯했다. 이 모델은 현행 특전사, 해병대 수색, UDTSEAL 등 4대 특수전력의 운용 효율성을 임무 성공 확률의 MSP 차원, 손실 최소화 지수R LMI, 그리고 상호 보완성 계수 CCF라는 세 가지 핵심 지표로 분석합니다. 차 준장은 프레젠테이션 스틱을 쥔 채 완벽한 자세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것은 그녀의 영역, 그녀가 가장 완벽하게 지배하는 이론의 성벽이었다. 분석 결과 현재 전군의 특수전력은 자원 낭비율이 35%에 달합니다. 특히 임무 성공 확률이 가장 낮은 해상 공중 침투 작전에서 팀 구성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RLMI 지수가 40%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특수전력은 각계 격파는 가능하나 통합 운용은 비효율적입니다. 강서연 소장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 분석 모델을 응시했다. 그녀의 옆에는 707 특임대 핵심 지휘관인 이중령 특전사령부 작전처장 박중령과는 다른 인물과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출신 김대위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불신이었다. 강 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차 부단장, 당신의 숫자 노름은 완벽합니다. 35%, 40%.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이중령에게 눈짓했다. 이중령, 이 모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난 20년간 특수전 현장을 누빈 베테랑이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모델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수치들은 전장의 피와 땀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령은 차 준장이 가리킨 그래프의 한 부분을 손으로 짚었다. RLMI 지수가 40% 하락했다고요? 그 40%가 실제 전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팀원 절반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비효율성이라는 차가운 단어로 그 희생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특수작전은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팀원 간의 신뢰 개수나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정신력 변수 같은 것은 이 모델 어디에도 없어요.
당신의 35% 낭비율은 우리 특전대원들이 작전 수행 전후로 훈련에 쏟아붓는 시간과 헌신의 가치를 0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차 준장은 예상했던 현장의 반발이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선 삶과 죽음의 무게가 담겨 있음을 느꼈다. 차 준장은 동요하지 않고 반격했다. 이 중령님, 저는 대원들의 헌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신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델에서 신뢰 계수와 정신력을 비정량적 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훈련 누적 성과 TAP와 작전 중 이탈률 DOR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산출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숫자를 들이밀었다. 이 중령님의 말씀처럼 40% 하락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현재의 팀 구성은 운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최적의 팀 구성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해상 침투 작전에서 해병대 수색대의 자명 능력과 UDTSEAL의 정밀 타격 능력을 융합한 팀을 구성할 경우 MSP는 15% 상승하고 RLMI는 20% 상승합니다. 운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승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강서연 소장은 두 사람의 논쟁을 묵묵히 지켜보더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둘 다 옳습니다. 이 중령의 분노는 전장의 생명력을 대변하며 차 부단장의 논리는 미래 전략의 효율성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을 어떻게 융합하는가입니다. 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 준장의 모델로 걸어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차 부단장, 당신의 모델이 통합 운용의 효율성을 증명했으니 이제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강 소장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프로젝트 새벽별의 첫 번째 임무는 당신의 모델을 검증하는 실제 시뮬레이션 작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칠고 험준한 산악 지형인 강원도 인제군 방태산 일대에서 특수 정찰 및 핵심 인물 무력화 작전 엑서사이즈 블랙손을 실시할 것입니다. 차 준장은 군침을 삼켰다. 방태산은 707 특임대조차 극한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이 작전에 참여하는 대원들은 당신의 모델이 제시한 최적화된 혼성팀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특전사, 해병대, UDT, 심지어 공군, CCT 공정통제사 대원들까지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강 소장은 차 준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차 부단장, 당신은 이 작전의 작전 통제관 컨트롤러로 임명됩니다. 당신의 사무실은 이제 지휘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델이 제시한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의 혼성팀을 통제하고 작전을 지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장님, 저는 현장 지휘 경험이 그게 당신의 현장 학습 의무입니다. 강 소장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당신이 짠 전략을 당신의 손으로 지휘해야 합니다. 작전 통제관은 대원들의 안전과 임무 성공에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만약 당신의 모델이 현장에서 단 하나의 변수라도 놓친다면 그 결과는 당신의 논리가 아닌 현장의 대원들이 치러야 합니다. 강 소장은 차 준장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닌 그녀의 군인 생명을 건 도박이었다. 작전 통제관으로서 작전 중 사망 혹은 중상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논리가 대원들을 살릴지 아니면 죽음으로 몰아넣을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차유경 준장은 충격으로 몸이 굳어졌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목숨이 걸린 실제 지휘.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피해왔던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이었다. 작전 개시 시간은 48시간 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차 부단장. 강서연 소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차 준장은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강서연 소장이 말한 별의 무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완벽한 분석 모델이 이제는 대원들의 생사를 가르는 지침이 된 것이다. 강원도 인제군 방태산 인근 임시작전 통제실. 작전 개시 12시간 전. 통제실은 최신 위성통신 장비와 대형 전술 디스플레이로 가득 차 있었다. 강 소장은 차 준장을 위해 이곳을 마련해 두었다. 차유경 준장은 지휘실의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전술 디스플레이에 꽂혀 있었다. 화면에는 방태산의 험준한 지형도와 함께 혼성팀 대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붉고 푸른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 점 하나하나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옆에서 커피를 건네는 이중령에게 차준장이 물었다. 이중령님, 이 작전에 참가하는 대원들은 제 모델이 짠 팀 구성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중령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요.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비효율이 뭔지 직접 깨달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저 똑똑한 여자 장성이 어떤 실수를 하나 고자고 벼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제 모델에 오류가 있을까요? 차 준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모델의 오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중령은 차가운 현실을 말했다. 차 준장님, 당신의 숫자는 환경 변수는 예측할 수 있어도 인간 변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707의 김대위와 해병대 수색대의 박중사가 작전 중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신뢰 개수가 무너질지,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 성공률이 0으로 떨어질지 당신의 모델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작전 중 이탈률과 훈련 누적 성과를 기반으로. 그건 과거 데이터입니다. 전장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방태산 정상의 급격한 기온 하강과 그들이 72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훈련했을 때의 피로 누적도를 당신의 모델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중령의 직설적인 말은 차준장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리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도 현실의 변수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논리의 성벽이 다시 한번 균열을 일으켰다. 작전 개시 2시간 전 방태산 깊은 계곡. 차 준장의 모델로 구성된 혼성팀이 마지막 브리핑을 받고 있었다. 팀장인 707 특임대 소속의 박 상사 30대 중반, 강 소장의 최측 끊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자, 다시 한번 팀 구성 확인한다. 1번 팀 해병대 박 중사, UDT 최하사, 특전사 윤 중사. 임무는 공중정찰 및 핵심 인물 이동 경로 확보. 박 상사님. UDT 소속의 최 하사가 손을 들었다. 저희 팀에 해병대 박 중사님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자명 능력은 탁월하지만 고산지대 침투는 저희 UDT의 주 임무가 아닙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박 상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팀 구성은 국방부에서 온 새벽 별 추진단의 부단장, 차준장의 최적화 모델에 따른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비효율성은 차준장의 논리로는 상호 보완성 극대화다. 논리요? 말도 안 됩니다. 최 하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산악작전은 특전사가 맡고 해상작전은 UDT가 맡는 게 기본입니다. 억지로 섞어 놓으면 임무 성공 확률은 더 떨어집니다. 조용히 해. 박 상사가 호통쳤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 이 모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든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든 우리는 무조건 임무를 성공시켜야 한다. 이것이 특수부대의 존재 이유다. 불만은 작전 종료 후에 말해라. 대원들 사이에서는 불협화음이 감돌았다. 그들은 최적화 모델이라는 차가운 수치 때문에 익숙한 팀원 대신 생소한 동료들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못마땅했다.
차유경 준장의 이론은 현장에서 불신이라는 형태로 대원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새벽 2시 작전 개시. 차 준장은 지휘실에서 대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붉은 점들을 주시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다. 혼성팀은 그녀의 모델이 예측한 최단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이동했고 MSP 임무 성공 확률 그래프는 안정적으로 80% 이상을 유지했다. 그래, 내 모델은 틀리지 않았어.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데이터가 승리하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 순간 전술 디스플레이에 경고음이 울렸다. ALERT 팀 2번 통신 두절. 위치 정보 갱신 실패. 팀 2번 위치 방태산 해발 1400m 지점. 강서연 소장이 옆에서 즉각 반응했다. 팀 2번 통제실. 응답하라. 정적.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차 준장은 눈을 크게 떴다. 팀 2번은 해군 UDT 출신의 팀장이 이끌고 공군 CCT 대원과 특전사 의무 부사관이 포함된 팀이었다. 임무는 핵심 인물 도주 경로 차단이었다. 차 준장은 즉시 컴퓨터에 손을 댔다. 모델 분석. 팀 2번 통신 두절 시 생존 예측. 현재 위치 주변 지형, 기상 상태 분석. 강 소장이 차 준장에게 달려와 외쳤다. 컴퓨터는 그만. 차 부단장. 판단을 내려. 지형은 급경사 바위지대, 예상 기온 영하 5도, 습도 90%. 모델 예측 생존 시간은 통신 장비 파손으로 인한 두절일 경우 72시간, 하지만 외부 충격으로 인한 부상 발생 시 급격히 감소합니다. 강 소장이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다. 팀 1번 임무 중단. 즉시 팀 2번 예상 위치로 이동하여 구조를 시도하라. 생사 확인 즉시 보고. 차 준장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완벽한 모델은 통신 장비 파손이라는 가능성만 제시했을 뿐, 왜 통신이 두절되었는지는 알려주지 못했다. 강 소장은 차 준장을 밀어내고 작전 통제관 자리에 앉았다. 팀 1번 보고하라. 이번 팀의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상 이동 경로를 보고하라. 강 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강 소장님, 잠시만요. 차 준장이 외쳤다. 팀 1번에게 팀 2번 구조 임무를 맡길 경우 핵심 목표 인물 무력화 임무 성공 확률의 MSP는 20%로 급락합니다. 모델은 구조 작전 대신 임무 완수를 위해 팀 3번에게 우회하여 핵심 목표를 무력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야 RLMI 자원 손실 최소화 지수도 유지됩니다. 강 소장이 차 준장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말하는 숫자가 지금 중요하냐? 고 묻는 듯 했다. 차 부단장, 당신의 논리는 틀렸습니다. 특수전은 임무보다 팀원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하나의 팀을 버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팀은 다음 작전에서 결코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불신은 곧 전멸을 의미합니다. 강 소장은 무전기를 잡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팀 1번 명심하라. 팀원 한 명도 포기하지 마라. 임무는 잊어라. 팀 2번을 찾고 전원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이 너희의 최우선 임무다. 차 준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논리는 인간의 감정과 신뢰라는 변수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모욕했던 강서연 소장의 희생과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방태산의 냉기는 차유경 준장의 차가운 이론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새벽 3시 30분 방태산 해발 1400m 부근. 강서연 소장의 단호한 명령을 받은 팀 1번은 임무 완수를 포기하고 즉시 팀 2번의 예상 위치로 기동했다.
해병대 박중사 UDT 최하사, 특전사 윤중사로 구성된 이 혼성팀은 당초 팀 구성에 불만을 품었지만 전우의 생명이 걸린 순간 그들의 군인 정신과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불협화음을 덮었다. UDT 최하사. 당신의 야간 산악 이동 능력은 내 모델보다 정확하겠지. 선두를 맡아. 해병대 박중사가 외쳤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중사님, 급경사 바위지대에서는 당신의 자명 능력보다 산악 전문가인 윤중사의 안전 로프 설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윤중사, 당신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최하사가 응답했다. 그들은 차준장의 모델이 억지로 섞어놓은 능력을 신뢰라는 실전 변수를 통해 스스로 최적화시키고 있었다. 통제실. 차유경 준장은 이제 더 이상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서연 소장의 옆에 서서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긴박한 목소리에 집중했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이제는 공포가 아닌 책임감으로 빛났다. 팀 1번,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팀 2번의 위치는 조난 지점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차준장은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젠 현장의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강 소장이 차준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습니다, 차 부단장. 당신은 이제 작전 통제관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팀 1번이 조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팀 2번 대원 3명이 모두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을 발견했다. 바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통신 장비가 파손되었고 팀원들은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다. 통제실, 팀 1번 보고. 팀원 3명 모두 추락. 2명은 의식이 있으나 팀장인 UDT 김대위,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위님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박중사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통제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차준장은 강 소장에게 보고했다. 단장님, 김대위의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헬기 투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북쪽 경계선에 너무 근접하여 헬기 투입 시 적군의 감청이나 오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헬기 투입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적군이 이 시뮬레이션을 실제 작전으로 오인하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강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눈을 떴다. 팀 1번, 윤중사. 김대위의 골절 부위를 응급 처치하고 나머지 팀원 2명을 이용해 인간 로프를 만들어라. 가장 험준한 루트가 아닌 우회로를 이용해 1km 아래의 임도까지 하강하라.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707 구조팀이 당신들을 맞이할 것이다. 차준장이 놀라 외쳤다. 단장님, 인간 로프는 너무 위험합니다. 구조팀의 도착까지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김대위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자원 손실 최소화 지수 RLMI는 90% 급락합니다. 강 소장이 차준장에게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차 부단장, 당신의 RLMI는 인간의 의지라는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팀 1번은 당신의 모델이 억지로 섞어놓은 팀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전우회라는 변수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믿는 한 그들의 힘은 100%가 아닌 200%입니다. 무전기 너머 험준한 산악 지형을 타고 내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최하사, 다리 힘 풀어. 박중사, 로프 잡아. 윤중사, 환자 절대 놓치지 마.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극한의 추위와 위험 속에서 하강을 계속했다. 그들은 서로의 전문 분야를 뛰어넘어 오직 전우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뭉쳤다. 해병대원은 UDT 대원을 위해 로프를 설치했고 UDT 대원은 특전사 대원의 응급처치를 도왔다. 새벽 5시 30분. 통제실, 팀 1번 보고. 인도 도착. 전원 무사합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
박 상사의 지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을 때 통제실 안은 침묵과 함께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차유경 준장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숫자가 아닌 사람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강서연 소장은 그제야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박 상사에게 말했다. 팀 1번 수고했다. 너희는 오늘 임무 완수 대신 군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증명했다. 너희의 전후의 개수는 어떤 슈퍼컴퓨터도 계산할 수 없는 최고치다. 고맙다.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강서연 소장은 차유경 준장을 회의실로 데려갔다. 차 부단장. 당신은 오늘 2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강 소장은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첫째, 당신의 모델은 완벽한 하드웨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소프트웨어, 즉 인간의 신뢰와 의지입니다. 둘째, 논리는 감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성은 때때로 목숨을 건 희생을 불러오고 그 희생은 논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차 준장은 고개를 숙였다. 단장님,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현장을 무시하고 대원들을 숫자로만 보았습니다. 제 분석 모델에 전후의 개수 캄레드 인덱스를 포함시키겠습니다. 강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 추가하는 것이 아닌 현장 경험 기반의 상호 신뢰 예측 모듈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직접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소통해야만 만들 수 있는 모듈입니다. 네, 단장님. 강서연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았다. 차 부단장.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새벽별의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당신의 논리와 나의 현장이 만났을 때 비로소 미래의 완벽한 전략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의 변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차유경 준장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에 생긴 균열은 이제 현실이라는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두 여인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한 명은 데이터의 냉철함으로, 다른 한 명은 피와 땀의 경험으로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위험한 여정이 계속될 것을 예고하며 제육장이 마무리되었다. 그 후 6개월. 프로젝트 새벽별은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차유경 준장은 이제 곤지암 707 특임대 본부와 서울 국방부 청사를 매일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그녀의 복장에는 더 이상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함보다는 현장의 흙먼지와 열정이 배어 있었다. 차 준장은 약속대로 분석 모델의 현장 경험 기반의 상호 신뢰 예측 모듈 TCEM을 추가했다. 그녀는 직접 특전사의 고공 강화 훈련, UDT의 해상 침투 훈련, 해병대 수색대의 극한 생존 훈련에 참관하며 대원들의 개인적인 배경, 훈련 중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적 반응을 데이터로 수집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전우애가 담긴 살아있는 정보였다. 단장님, TCEM 모듈 분석 결과입니다. 차 준장이 강서연 소장에게 두툼한 보고서를 건넸다. 기존 모델로는 임무 성공 확률이 65%였던 해외 장기 비노출 잠입 작전에서 TCEM을 적용하여 팀을 재구성할 경우 MSP가 88%까지 상승합니다. 특히 심리적 탈진 지수 PSI를 5% 이내로 유지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팀 구성을 도출했습니다. 강 소장은 차 준장의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떠올랐다. 훌륭합니다, 차 부단장. 당신은 이제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논리는 현장의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두 여인의 협력은 이제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었다. 강 소장의 냉혹한 현장 경험과 차 준장의 첨단 분석 능력이 결합되면서 프로젝트 새벽별은 전군 특수전력의 운용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흔들 정도로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여인의 앞에는 현실이라는 더 크고 높은 벽이 서 있었다. 바로 예산 확보 문제였다. 프로젝트 새벽별의 핵심은 특수전 장비의 현대화와 통합훈련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래형 개인 전술 시스템 FPTS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다. 강 소장님, 기획재정부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국방부의 한 대령이 침울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FPTS 개발 예산이 60% 삭감되었습니다. 기재부와 국회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미래형 무기라며 일반 보병 전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 미래 전쟁은 우리에게 1분 1초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우리의 특수전 대원들은 지금도 구형 장비를 가지고 세계 최정예 부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만함입니다. 차준장이 나섰다. 단장님,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기재부와 예산심의위원회의 보고서는 객관적인 논리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논리가 부족하다니. 우리 대원들의 희생보다 더 명확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강 소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맞습니다. 대원들의 희생은 최고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비밀 작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차 준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단장님, 우리는 지금까지 국방부 안에서만 우리의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국민들 앞에서 우리의 희생의 논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차 준장은 강 소장에게 국회 국방위원회 공개 청문회 및 대국민 안보 브리핑을 제안했다. 단장님, 제가 단상에 서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논리만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단장님의 경험과 희생을 가져가겠습니다. 강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절대 우리의 작전 기밀을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생을 보여주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군인들이라는 본질은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강당. 수많은 국회의원, 기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시청하는 국민들 앞에서 차유경 준장이 단상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707 특임대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강서연 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차 준장은 화려한 그래프 대신 단 하나의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것은 얼굴이 가려진 특수전 대원들의 훈련 사진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숫자의 논리가 아닌 희생의 논리를 가지고 섰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한때 저의 완벽한 논리가 전장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곤지암의 흙먼지 속에서 저는 이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전우회라는 변수 없이는 제 논리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 준장은 강서연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의 단장님 강서연 소장님은 이라크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온몸에 총탄과 동상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녀가 달고 있는 별은 제가 가진 별보다 수백 배 더 무거운 희생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톤을 낮추었다. 우리는 FPTS 개발에 대한 예산 삭감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대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특수전 대원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새벽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새우며 국민들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차 준장의 연설은 논리와 감성을 절묘하게 융합시킨 명연설이었다. 특히 과거 강 소장을 모욕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녀의 희생을 존경한다고 밝히는 대목에서는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저희는 국방위와 기재위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은 미래 전략이 아닌 현재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강서연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 준장에게 짧게 경례를 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우리의 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고 강렬한 메시지는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두 여성 장성의 진심 어린 고백과 희생의 논리는 예산심의위원회의 차가운 숫자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대국민 브리핑 후 며칠 동안 대한민국은 두 여성 장성에 대한 이야기로 뜨거웠다. 특히 최연소 엘리트 장성이 과거의 오만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현장의 전설인 특수부대 소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의 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라는 강서연 소장의 마지막 한마디는 SNS와 각종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국민들은 그제야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는 특수부대원들의 희생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론에 밀려 예산심의를 재개했다. 차 준장, 강 소장. 이 자료를 보십시오.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차 준장의 서류처를 보며 말했다. 기관들이 제시한 TCEM 모듈은 기존의 군사기획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간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한 혁신적인 자료입니다. 특히 FPTS의 도입이 대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인다는 점을 저희 위원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삭감되었던 FPTS 개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새벽별의 완전한 승리였고 강서연과 차유경, 두 여인의 논리와 감성의 융합이 이룬 쾌거였다. 강 소장이 차 준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합니다, 차 부단장. 당신의 논리가 돈이라는 가장 냉정한 현실마저 굴복시켰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전략가입니다. 차 준장은 미소를 지었다. 단장님의 희생의 논리가 없었다면 제 논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산 확보 후 프로젝트 새벽별은 급물살을 탔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전군 특수전력 통합훈련 시스템 JSTAS 구축이었다.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특수전 훈련장. 육군, 해군, 해병대의 특수부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련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차 준장의 TCEM 모듈이 제시한 최적화된 혼성팀으로 뭉쳐 강 소장의 지휘 아래 훈련에 임했다. 강 소장은 연단에 서서 지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대원들을 향한 애정은 숨길 수 없었다. 이곳은 당신들의 전우의 개수를 높이는 곳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서로의 약점을 채우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팀입니다. 당신들 중 누구도 단 하나의 임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 준장은 지휘실에서 훈련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그녀의 분석 모델은 이제 오류 예측 모듈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 최대치 예측 모듈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원들의 훈련 성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강 소장에게 가장 효율적인 훈련 방식을 조언했다. 단장님, UDT 김 대위와 특전사 박 상사의 공중 침투 시 상호 지원 개수가 예상보다 10%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들을 핵심 멤버로 묶어 정찰팀의 리더로 배치하는 것이 임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 소장은 차 준장의 조언을 즉시 현장에 적용했다. 이론과 실전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두 여인의 협력은 표면적으로 완벽했지만 강서연 소장의 내면에는 숨겨진 고통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차 준장은 강 소장이 지휘실 구석에서 홀로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강 소장은 손에 쥔 작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 한 쌍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단장님, 이분은? 강 소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 동생입니다. 10년 전 백두산 작전에서 나를 대신해 폭발물을 제거하다가 순직했습니다. 차 준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제야 강 소장이 백두산 작전에서 홀로 돌아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장관의 보고서 내용을 떠올렸다. 강 소장은 임무 성공의 영광을 안았지만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었던 것이다. 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강 소장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논리와 전략은 결국 이 아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탑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숫자가 또 다른 강서준강 소장의 동생 이름을 만들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강 소장은 사진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차 준장을 바라봤다. 차 부단장,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논리는 내가 놓치고 있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딛고 미래의 대원들에게 살아 돌아올 확률을 높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전우의 동생을 지키려는 언니와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전략가라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었다. 강 소장의 숨겨진 고통을 알게 된 차 준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의 논리는 이제 강서준 하사의 희생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1년 후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6도 해상훈련장. 대한민국, 미국, 영국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전 세계 연합 특수전 훈련 엑서사이즈 골던 실드이 시작되었다. 이 훈련은 각국의 특수전력이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실전과 가장 유사한 대규모 시뮬레이션이었다. 프로젝트 새벽별의 성과가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검증될 시간이었다. 한국팀의 지휘는 당연히 강서연 소장단장과 차유경 준장부단장이 맡았다. 부산작전 통제실. 강 소장님, 미군 네이비 실네이비 SEAL의 정찰팀이 적진 깊숙이 침투 중 통신 장비 파손으로 위치가 불안정합니다. 팀 4번과의 협력이 시급합니다. 미군 측 통제관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강 소장은 즉시 한국팀 4번 UDT 해병대 특전사 혼성팀에게 지시를 내리려 했다. 그때 차유경 준장이 강 소장의 팔을 잡았다. 단장님, 팀 4번 투입은 위험합니다. TCEM 분석 결과 네이비실 정찰팀은 현재 고립 상황 극복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위치를 복구하고 임무를 수행할 확률이 75%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개입이 적의 주의를 끌어 네이비실의 생존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강 소장은 차 준장을 응시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즉시 구조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1년간 차 준장의 논리가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격했다. 차 부단장, 당신의 TCEM이 그들의 전후의 개수와 훈련 누적 성과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단장님. 모듈은 그들의 고립 상황 극복 능력이 충분하다고 예측합니다. 단, 이 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만 지원을 투입하는 것이 RLMI를 극대화합니다. 강 소장은 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차 부단장의 논리를 믿겠습니다. 팀 4번 대기하라. 이 시간 후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즉시 투입한다.
1시간 45분 후 미군 네이비실 정찰팀의 신호가 복구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고립 상황을 벗어나 임무를 완수한 후 귀환 중이었다. 미군 통제관은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차준장을 바라봤다. 차준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통제관들은 즉시 구조팀 투입을 주장했는데 차준장이 대답했다. 저희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을 분석했습니다. 네이비실의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의 생존 의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믿은 것뿐입니다. 엑서사이즈 골던 실드는 한국팀의 놀라운 팀워크와 뛰어난 작전 지휘 능력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한국팀의 혼성 특수 전력은 다른 나라의 단일 특수부대보다 훨씬 높은 임무 성공률과 자원 손실 최소화 지수를 기록했다. 특히 강서연 소장의 현장 지휘 능력과 차유경 준장의 과학적인 통제 능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훈련이 끝난 후 강 소장은 5-6도 해상훈련장의 갯바위에 서서 차 준장과 함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차 부단장, 당신은 이제 별의 무게를 짊어진 것 같습니다. 강 소장이 미소를 지었다. 차 준장은 눈을 감고 바닷바람을 맞았다. 단장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코엑스 연회장에서 봤던 것은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특수전의 모든 역사와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소장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강 소장을 향해 격려했다. 단장님,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논리는 전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논리가 되었습니다. 강 소장은 격려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 부단장, 프로젝트 새벽별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특수 전력을 미래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논리의 엘리트가 아닌 전략가이자 진정한 군인입니다. 며칠 후 국방부 장관실, 강서연 소장과 차유경 준장이 장관에게 프로젝트 새벽별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네. 장관은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받았다. 강 소장, 차 준장.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군사 개혁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리더가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융합하여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 완벽한 사례입니다. 장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제 두 사람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고자 하네. 강서연 소장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3, 중장 진급 예정으로 영전하게. 특수전의 현장 경험과 전략기획 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우리 군의 최고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일세. 강 소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전군 전략의 핵심을 다루는 요직이었다. 차유경 준장, 자네는 707 특수임무단장을 맡아주게. 차 준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특수전 경험이 부족한 자신에게 707 특임단장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장관은 미소를 지었다. 707은 이제 프로젝트 새벽별의 핵심 부대일세. 자네는 TCEM 모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강 소장의 희생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네. 자네의 논리와 지성이 707의 강인함과 결합되어야만 우리 군의 미래는 더욱 굳건해질 것일세. 또한 다음 진급 심사에서 자네를 소장 진급 대상자로 강력하게 추천할 걸세. 자네는 이미 그 자격과 무게를 짊어졌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서연 소장은 군을 총괄하는 전략가로, 차유경 준장은 최고 정예 특수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운명이 바뀌었다. 며칠 후 곤지암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 강서연 소장의 합참 영전 및 차유경 준장의 707 특수임무단장 취임식이 간소하게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연병장을 가득 메운 특임대원들의 눈빛은 뜨거웠다.
강서연 소장이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707 대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서 군인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제가 달았던 2개의 별은 여러분의 땀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 더 큰 곳에서 여러분의 희생의 논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차유경 준장을 바라보았다. 차유경 신임 단장님은 저의 가장 냉정한 비판자이자 가장 완벽한 협력자였습니다. 그녀는 숫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으로 지휘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녀를 믿고 따르십시오. 그녀의 지성은 여러분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강 소장은 차 준장에게 다가가 707 특임단의 상징인 낡은 전투용 나이프를 건넸다. 차 단장. 이 나이프는 지난 30년간 707의 피와 땀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논리는 이 날카로운 나이프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차유경 준장은 낡은 나이프를 2손으로 받았다. 나이프의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는 코엑스 연회장에서 강 소장에게 던졌던 급이 아니다라는 오만한 대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 그 급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다. 차 준장은 취임 연설을 시작했다. 707 특임대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낯선 단장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흙먼지 속에서 구르지 않았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년간 강서연 소장님과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군인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저의 임무는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지성과 논리는 여러분이 살아 돌아올 확률을 99.99%로 만들기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장 과학적이고 굳건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함께 707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강서연 소장은 곤지암을 떠나기 전 차 준장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편지는 코엑스 연회장 사건을 언급하며 시작되었다. 차유경, 당신은 그때 나의 낡은 복장을 보고 나를 청소 아주머니라고 모욕했지. 하지만 나는 당신의 오만함이 나의 냉소적인 시각을 깨는 신선한 충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경험에 갇혀 미래를 보지 못했고 당신은 논리에 갇혀 생명을 보지 못했소. 우리의 충돌은 결국 군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전략은 가장 냉철한 지성이 가장 뜨거운 감성을 만났을 때 탄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요. 당신은 이제 707의 새로운 별입니다. 그 별은 전통과 혁신, 현장과 지성, 희생과 생존을 모두 담고 빛나야 합니다. 나의 희생으로 얻은 경험을 잊지 말고 당신의 지성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오. 잊지 마시오. 별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이끄는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무게를 짊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차유경 준장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1년 전에 오만했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이끄는 별이 된 것이다. 몇 년 후,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이 된 강서연 중장삼은 프로젝트 새벽별의 성공을 기반으로 전군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언제나 현장 대원의 생존 확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따뜻한 논리를 담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장이 된 차유경 소장이은 단원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지휘관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TCEM 모듈을 기반으로 훈련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개혁했고 단 한 건의 임무에서도 인명 손실 없이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낡은 전투용 나이프와 함께 강서연 중장이 남긴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겉모습이나 계급, 심지어 뛰어난 지성조차도 인간의 존엄과 신뢰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완벽했던 엘리트 차유경은 희생의 무게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가장 현장 중심이었던 강서연은 지성의 논리를 통해 미래를 얻었다. 그들의 충돌과 화해는 결국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장 강하고 완벽한 군대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에게 별의 무게를 가르쳐준 운명적인 스승이자 전우였다.